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WTO 한일전 지속, 수혜는?입니다. 자,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이제 약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한일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WTO 재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WTO 분쟁 해결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위법성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패널은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조기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패널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깊이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해당되는데요. 일본산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된다는 점은 여전히 반도체 업종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이번 WTO 분쟁 절차로 인해서 일본의 추가 공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WTO 한일전 속에서 반도체 업종의 전망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애국주의 움직임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만나뵙게 됐네요. 월요일에 이어서 자, 오늘도 힘차게 끝까지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계속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4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금산 전문가님을 찾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요. 경제야 살아나자님, 도굴협회님, 준호님, 플립사랑님, 쫄보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주미영님이 귀걸이 예쁘다 해주셨고요. 또 이다구님도 종목 올려주시면서 도루찍고님까지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일 갈등입니다. 사실 미중 갈등에 현재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국내 반도체 업종, 국내에서는 이제 한일 갈등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넘어야 될 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WTO에서도 본격적으로 패널 설치를 하고 이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이 정부가 WTO가 수출 규제에 관해서 패널 설치를 했어요. 그에 관한 영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패널 설치라는 게 저도 최근에 좀 알게 됐습니다. 아까 운영님 오셔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패널이라 해가지고 OLED 패널도 생각하고 이랬다고 네.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패널이 이제 보게 되면 사전적 조치의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WTO에 이제 제소를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했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대응을 좀 했는데 사전적 심사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ICT 국제위협무연회가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상 이제 WTO 이제 산하 사전심의 기구 이제 성격의 전초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3명 정도가 임명이 됩니다. 이제 피제소국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한일전도 늘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됐던 스포츠가 됐던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관해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반감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축구를 남자분들은 특히나 축구 볼 때도 그렇거든요. 이유 없습니다.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네, 당연한 거고 반도체도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는 좀 불행하게도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폴리이미드, 그다음에 에칭가스,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일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이미 탈일본화가 작년부터 오고던 것이 이제 가속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널 수출 설치 이런 거는 네. 수출 규제에 따른 패널 설치는 좀 미미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베 총리의 어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작년부터 이걸 제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반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에 이제 삼성전자의 소재 부품들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조금 격화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요. 운영형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이제 1년이 좀 된 상태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미 방위협정 지소미아도 우리나라가 좀 연기 좀 해주면서 근데 미국이 일본이 하답을 안 했잖아요. 예, 지난달까지 일본한테 어느 정도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원했었던 건데 그게 안 하니까 결국 이제 세계 무역기구 WTO 내에 저기서 한번 좀 위법성을 판단해 보자.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거기에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1년 가까이 좀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내적으로 이제 영향이 얼마만큼 미치느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큰 영향 결론적으로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사이에 뭐 초기에는 이제 작년 7월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수출 규제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거라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가 얼마 있으면 뭐 공장이 셧다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정부에서 소부장제도 그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을 시행을 해왔거든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작년 7월달 이후에 정부의 2.0 그 정책이 있어요. 그 소재 부품 국산화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책 과제로 선정된 것 자체를 수시로 하면서 점검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뭐 오른쪽에 있는 그 약간 짙은 색 자체가 네. 이제 경쟁력이 얼마만큼 올라오는가를 표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전이고 이후에 이게 주요 산업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모든 산업에 대해서 1년 전에 89.6인데 91.6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특히 IT 같은 올라왔네요. 경우, 그렇죠. 네. 전자부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일본과 무역 갈등이 나오기 전에는 경쟁력이 92.7인데 지금 98.7까지 올라왔다. 이게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예, 이런 모든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소부장 국산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본이 더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또 추가적인 규제라든가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 이라든가 특히 뭐 종목 관련 어떤 산업이라든지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를 좀 눌러보자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화 위복으로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전망인데요. 자, 이번에 패널 설치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뭐 추가 공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 대한 반응 예상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일본에 작년부터 제재한 것을 좀 보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관세적인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거래 시간을 좀 증가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래 규모를 좀 축소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거래 단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겠죠. 지금 아베 정권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책도 좀 미비했고. 도쿄 올림픽도 좀 연기가 됐고 네. 지금 이제 오갈 데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상승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딜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거의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네, 크지 그렇습니다. 않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정부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국민 감정이 정서가 얼마나 반영되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뭐 출입국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형국에서 우리나라 세수를 외국인들한테 치료비로 쓰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가 만약에 일본에까지 만약에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에게 하는 대응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사리 물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좀 희비하지만 그렇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거의 반도체 소부장이 맞물려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소재 쪽에 탈일본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핵심 품목이 이렇게 이제 제재가 계속 많이 돼서 제재를 불가하게 돼서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볼 거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일까요? 그렇죠. 수출 네.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이 수출 비중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논리상
일본이 피해를 볼 공산이 좀 그럼 대신 다른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공산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느 쪽일까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 굳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소재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뭐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일본이 싫다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봐줄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운영형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일본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추가적인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은 뭐 2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게 최근에 이제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제 일본의 강제 진영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 내 그 신일본 제철 중심으로 해서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2차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좀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이번 무역 기회 제소와 함께 좀 더 일본 쪽에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네네. 있다고 좀 봐요. 나오면 어느 쪽이 좀 나올 수가 있느냐. 일단은 일본과의 어떤 경쟁 얘기는 경합도가 높은 쪽이 좀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는 기존의 그 세 가지 반도체 핵심 부품 외에 작년부터 나왔던 쪽이거든요. 이제 블랙마스크라든가 네. 펠리코라든가 MLCC라든가 뭐 가레트 종목들 블랙마스크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SNT거든요. 근데 그런 네. 종목들이 국산화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떴어요. 오늘 또 이 종목이 13% 떴지 않습니까? 신고가 네.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펠리콜 관련 종목이 FST거든요. FST도 주가가 보시면 10,000원 아래에서 이제 30,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충분히 대비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MLCC 네. 같은 경우도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가져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규제를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탄소섬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지금 효성 첨단 신소재가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네. 상당히 질 좋은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생산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차 시장이 작년까지는 별다른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슈 안 됐겠지만은 지금 수소차 시장 자체가 그렇죠. 이번 핫한 코로나 시장이죠. 이후로 그렇죠. 일본이라든가 네. 일본도 그렇고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핫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 대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외로 산업 외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는 금융시장 금융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금융 자본이 약 38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어떤 금융 여신의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금융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자금을 빼내간다든가 이제 그러면 약간의 국내 금융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그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향후에 일본이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더 어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좀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제를 하면은 관련 종목들은 좀 이게 힘이 빠지거나 휘청할까요? 영향을 좀 받을까요? 저는 좀 아까 때 영향은 없다고 봐요. 영향은 단기적인 짧은 그런 어떤 부분이고 잠깐. 그렇죠. 금융시장 같은 경우 조금 전에 38조 원 정도 들어왔다 하는데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 여건 자체가 그렇게 오늘 뭐 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업도 네네. 연장이 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시장이 요동친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조금 약 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규제도 내놓고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 수출 규제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제 이거 기회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해가지고 국산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산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시청자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국산화 중에서 식각 소재라 불리죠. 이제 불화수소, 다른 말로 에칭가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핫한 바람을 탔던 동진세미캠.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죠. 포토레지스트가 동진세미캠. 그다음 불화수소가 솔브레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히트를 쳤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브레인. 네. 그리고 올해 이제 포토레지스트로 히트를 쳤던 게 동진세미캠. 주가가 많이 떴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려서. 예, 뭐 올해 워낙 좋기도 했지만. 국산화 바람과 좀 맞물려서 뜨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 말고도 뭐 금요소기도 하고 있고 경인양양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대표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거든요. 뭐 코롱인더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은 ENF도 약간 좀 들어가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문제는 지금 국산화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이제 네. 현재 상황이 이게 문제인데 이 불화수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산화가 다 완료됐어요. 실제적으로 연내 생산도 가능할 정도인데 네. 뭐 이제 운영님이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히려 이 폴리이미드에 관해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늘었어요 수입이. 수입이 네,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산화도 좀 빠르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시급한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운영령님께서도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이제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에서 발빠르게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 뭐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각 기업별로 어떤 노력의 성과가 충분히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니까 작년도에 그 수출 규제가 나온 이후로 75개 국책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점검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네. 최근까지 해봤더니 65개 정도가 이미 목표치에 달성을 했다. 거의 다 했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이제 3대 품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충분히 국산화가 좀 진행이 좀 됐고 일부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핵심 네. 조금 전에 작년도에 이슈가 됐던 불화수소,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폴리미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전 같은 경우 42.4%가 일본에서 의존을 했는데 지금 일본 와. 의존도가 9%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일본에 의존을 안 해도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그 국내 솔브레인이라든가 SK 머티리얼즈가 자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공장 증설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제 감광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입 공정 과정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거는 별로 안 줄였잖아요. 그 일본의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보면 거의 86% 정도 됩니다. 86% 정도 되는 쪽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약간 줄어든 것 자체가 미국의 이제 듀퐁사가 개발한 걸 일부 사용을 하고 생산 시설을 좀 유치를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일부 같은 경우는 좀 벨기에 회사에서 들어오면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있고요.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의 비중이 좀 줄어든 그렇죠. 거죠. 일본은 사용하는데 미국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가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국산화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 아까 우리 김민준 장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거는 전혀 지금 대체가 안 되고 안 있다는 되고 거죠. 있다.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지금 이것은 수입 대체국이 없어요. 기술 개발을 못한 거고 국내에서 현재 지금 SKC라든가 코롱인더가 생산 공장 신설하고 테스트 중에 있는데 아직 개발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본격적으로 국내 업종의 생산 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 부분이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나가야 되는 첨단 소재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 자체는 시급히 빨리 국산화가 전개에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자체는 두 가지 부분 자체는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랬던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국산화 거의 다 됐다, 막 이제 괜찮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산화로 인해서 정부의 또 주도로 힘을 넣어주면서 이 국산화 소재 쪽이 조금 우리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 수혜 언제까지 갈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이제 뭐 아까 박준희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책 수혜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뉴딜부터 시작해서 그린 뉴딜, 뭐 SOC까지 많이 있는데 반도체 이 소부장에 관해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기업들도 이 소부장에 대해서 캐파 능력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하고 이런 제재 소식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이제 폴리이미드 정도인데 아까 몇 개가 있습니다. SKC나 PI 첨단 소재, 그다음에 코롱인더 이 정도인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빨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고 같이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좀 협력을 통해서 해야지만 국산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수혜들이 네.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네, 지속적으로 좀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오.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대북 모멘텀, 그다음에 탈원전, 그리고 일본과 이런 제재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아서 정부 정책 수혜는 계속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령님은 어떻게 보세요? 수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것들 노력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국산 장비라든가 소재의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용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실적에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올해 보면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 반도체 물론 투자가 많이 전개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1분기 때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소재 관련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판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도 충분히 많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또 추세에 따라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 쪽으로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또 최근에 하웨이 규제와 네네. 맞물려 가지고 해외 쪽에서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직접 현지에 생산해 가지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전자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문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포토레지스트의 감광액의 대표적인 회사가 동진세미캠이지 않습니까? 네. 동진세미캠 보시면 작년 이맘때 주가가 15,000원이었어요. 주가가 지금 32,000원이니까 100% 떴어요. 네. 100% 떴고 앞서 뭐 블랙마스 기업 FNST라든가 FST라든가 종목들도 다 2배, 3배 정도 떴고요. 그다음에 소재 관련 종목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16,000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5만 원까지 떴습니다.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과거에 이게 일본의 국산 이런 수출 규제 전에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PER 기준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지금 6배, 7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받으면서 이제 PER 기준에서 12배, 1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SK 머티리얼즈도 14만 원대 주식이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많이 이런 국산화 정책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국산화 정책이 좀 더 진행이 좀 되면서 기업들 실적은 좋아지겠지만은 이런 또 기대감들이 저는 주가에 빠르게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도 차별화가 전개될 거다.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거고 후발주 중이라든가 좀 더 국산화 정책 쪽에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생산 캐파 증가와 함께 실적이 더 빠르게 좋아진 종목들은 한 단계 상승을 할 건데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를 염두에 두는 관심은 갖지만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수혜도 보겠지만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한일 갈등은 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 말고도 최근에도 다시 한번 좀 재점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애국주가 좀 많이 들썩였었거든요. 어제 그저께 오늘도 모나미는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 애국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네 이거는 테마로 봐야 되겠죠. 이 애국주가 좀 부각되면서 아까 이제 다 언급을 드렸던 뭐 SNS텍, FST 그리고 네. 특히 동진세미캠 이제 탈일본화가 외쳐지는 기업들 이 반도체 소재들이 엄연히 따지면 애국주로 같이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 부담이 아까 운영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2차 상승 랠리로 갈지 어떨지는 이제 추후 이제 지켜봐야 할 노릇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애국주 중에서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덜 떴던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찾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갖다 붙인 거죠. 흔히 말해서. 솔직히 모나미가 뭐가 있습니까? 볼펜인데 네. 이게 이제 애국주라는 겁니다. 어쨌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나온 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성 테마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모나미, 뭐 신성통상, 네. 코데스 컴바니 이런 종목들인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동진세미께서 어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반증되어 있는 없죠.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건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님께서는 이 애국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짧게 봐야죠. 짧게. 예, 네. 일단은 애국주 관련해서 좀 제가 좀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표를 잡습니다. 모나미, 신성통상, 코데즈, 컴바인, 그다음에 네. 보라티알,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하이트 진로. 진로 정도를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모나미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네. 모나미가 오늘 또 한 6% 가까이 떴어요. 떴는데 7월 달 들어서만 봤더니 77% 떴더라고요. 이게 7월에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전에 일본한테 이런 대화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번에 WTO 쪽으로 와. 간 거거든요. 네. 한 달 전부터 이미 이게 알려졌던 거고 또 한 달 8월 달에 지금 일본 강제 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데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상 판결가 일본이 성인 안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 있는 자산을 집행을 하겠다. 네네. 한 달 전부터 이미 주가들이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전개됐고, 근데 다른 것들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나미하고 정말 많이 떴네요. 신성통상만 움직임이 전개됐고, 오늘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이미 작년도부터 반영이 좀 됐고, 대표적으로 좀 하이트 진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하이트 진로는 분명히 아마 수혜를 받았을 거예요. 거의 몇 주가 안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사 신제품 효과도 있지만은 네. 거의 뭐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가 안 팔렸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수혜를 좀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떴어요. 거의 뭐 80% 가까이 떴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 약발이 다 끝났다는 거죠. 핵심주만 모나미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애국지 관련 테마 종목 네. 이슈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짧은 테마다. 예. 바로 그러면- 올라가면 이슈가 팔아야 되는 네. 거지 따라서는 안 되는 쪽이다. 또 주가 자체도 밸류 자체도 대체적으로 뭐 이거 테마 종목들은 밸류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평가를 해본 다음 대부분 다 적자나고 PER 기준에서 뭐 20배, 60배 되는 주식이니까 짧은 관점 접근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일 갈등이 좀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1년이 넘었고 이 뭐 WTO 이것도 뭐 결과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하는데 그렇죠. 이게 장기화되면 확실히 애국주라든지 관련 종목들 좀 모멘텀 많이 사라지게 될까요? 거의 그래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요? 저는. 거의 영향. 뭐 이게 결정 나기 위해서는 보니까 짧게는 9개월 내지는 1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네. 지지부진하 잊혀집니다. 잊혀집니다. 최근에 이거 패널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시장에서 일본 매스컴에서 별로 안 떠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별로 안 떠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끝난 겁니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걸 제로로 해가지고 미리 길목지키게 해가지고 오늘처럼 주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지. 주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계속처럼 가겠구나. 작년처럼 사야겠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고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애국주도 그렇고요. 이슈라든지 테마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투자 대응 전략 빠르게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전략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 이슈를 알고 선점을 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죠. 뭐 이런 애국주 테마 말고도 올해 정말 테마들 많습니다. 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좀 선점할 수 있지만 네. 이슈를 대응하는 것은 솔직히 그날 이제 단타로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보다는 본인의 이제 투자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좀 확립을 하고 네. 실적 기반. 뭐 나는 포커스를 실적 기반에 맞추겠어. 다 시청자님들의 트렌드가 있으시거든요. 나는 성장 기반의 주독 섹터를 섭취하겠다. 뭐 2차 전지를 하겠다. 오버시팅 프리미엄을 주겠다. 다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무엇이 됐든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선침해를 좀 통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원래의 중심 그리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형님의 전략은 어떨까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이슈 장세예요. 이슈 모멘텀 장세입니다. 네. 여기서 관심 갖기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일단은 새로운 이슈, 시장에서 전혀 주목받지 않는 새로운 이슈는 처음 움직일 때 따라서 된다 봐요. 그렇지만 이거 일본 관련 그 수출 규제 관련 이슈는 올드 이슈거든요. 지나간 이슈고 끝물이에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이게 이제 테마성이니까 이 테마 자체가 기업의 실적으로 얼마만큼 연결될 거냐. 분명히 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았다고 좀 봐요. 네. 근데 일본 조금 신성통상이라든가 모나미라든가 그런 것들은 영향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정말로 시젠이라든가 수젠텐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실적 대박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펀드에 따라가냐. 그렇지만 예컨대 대선 관련 인맥 테마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테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 자체가 정말 조금 전에 펀드멘탈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 종목이 안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주식들은 가급적 따라가더라도 후발주라도 실적 성장 같은 밸류션 고려를 해서 따라가더라도 나중에 물리더라도 덜 고생한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 주식 볼 때는 제가 아까 몇 표를 보여드린 이유 자체도 보고 매매를 해라. 걸리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손실 나더라도 빠지더라도 꺾이더라도 덜 손해본다. 그런 것들도 실적과 밸류션도 함께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와 함께 또 기초가 탄탄한지 실적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지속성까지 함께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애국 테마주 한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